네, 안녕하세요. 빈공급과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리서치팀 조선빈입니다. 먼저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기후변화 그리고 빈공급과와 기후변화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기후재원이 왜 필요한지, 왜 국제사회가 기후재원을 조성해서 그 빈공급들을 도와줘야 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같이 힘써야 하는지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뭐 파리협약 같은 기후 관련 협약 예시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대표적인 기금들 예를 들어볼 건데 녹색 기후기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기후 ODA에 어떤 게 있는지 그냥 한 가지 정도 예시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금들이, 기후 재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쓰였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예시 살펴보고, 이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빈곤국가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찾아본 그 보고서인데요. 이게 월드뱅크 그룹에서 발간된 그 쇼크웨이브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여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빈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협이나 식량, 그리고 보건 문제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또 자연재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빈곤국들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 이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기후변화의 위험에 처한 국가 지도인데요. 근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이 높은 국가들을 의미해요. 보시면 이제 빈곤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네. 이제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후변화의 위협에 더 처한 국가들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하라 이남 쪽이랑 이쪽 이렇게 빈곤한 국가들에 보통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서도 이거 조금 나올 건데, 그 전에 자연재해, 그리고 농업이랑 식량 관련, 그리고 보건 관련해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그 온두라스에 태풍이 불었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정도 더 높은 피해를 얻었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이랑 식량 관련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식량이 이제 줄어드는 것도 물론이고, 농업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농업 가격이 오르게 돼서 나중에 좀 더 보시겠지만 그런 뭐 식량 가격이 오르는 문제로 인해 이주 등의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해서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염병이 좀 더 상벌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제 보건 관련해서는 문제가 뭘까요? 빈곤국가 건강보험제도 이런 거 있을까요?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질병이 이렇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그들의 수입의 반을 거의 의료비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그 기후변화를 이대로 두게 되면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의 빈곤 인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주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그런 UNDP 자료예요. 근데 보시면 이런 홍수나 가뭄, 그리고 폭염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을 옮기게 되는 그런 이주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쪽에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이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후 난민, 환경 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대 리처드 시거 교수가 시리아 난민 사태 같은 경우도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었다라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 빈곤 국가들인데요. 근데 보시면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그 홍수와 온두라스에 있었던 허리케인 이런 예시를 보시면 그 나라에서도 빈민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취약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빈민들을 의미하는데, 빈민들에게는 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약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보시면 사막화와 가뭄을 나타내는 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있었던 빈곤국가의 위험에 처한 그 지도랑 약간 비슷한데 이쪽 지역에 그리고 이쪽 지역에 그 위험에 노출된 빈곤국가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 높은데 사실상 그 나라에 있는 금융 서비스나 사회적 지원이 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에서도 이렇게 뭐 21%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21%, 11% 뭐 하루에 2달러의 그런 지원 그리고 하루에 뭐 0.17달러의 지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렇게나 낮은데 그 나라에 있는 빈민들은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우리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써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국제사회가 그리고 왜 국제사회가 기후재원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있어서 빈곤국가들이 더 피해를 많이 지는 그런 기후변화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에 대해 나타낸 지도예요. 이게 보시면 무임승차 지도인데 좀 어려운데 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프리라이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엄청 많은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지표를 나타낸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아프리카 국가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 노란색 이런 쪽에 가깝죠. 보시면 이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적은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큰 걸 의미를 해요. 2030년에 피해는 더 악화돼요. 보시면 좀 더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뭐 노란색, 주황색이었었는데 노란색 되고 연두색 되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불평등한 부담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 현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걸 나타낸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빨간색에 가깝죠. 빨간색으로 가까울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분량이 되게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소득의 감소분도 빈곤 국가에서 더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불균등한 영향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PPT로 정리를 해본 건데 간단하게 왜 국제사회에 기후재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먼저 과거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죠? 18세기 말에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데 대답해 주시죠. 네, 맞아요. 산업혁명이었죠. 그때 산업혁명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석연료였어요. 그래서 화석연료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 비중에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게 됐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신흥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 하죠. 그래서 현재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이쪽 개발도상국 쪽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 모두가 받게 돼요. 보시면 여기가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지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댕기열 같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그런 홍수나 이런 해수면의 상승으로 한 피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후변화의 그런 피해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모두가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비용은 뭐 정부 재원, 뭐 세금 같은 정부 재원이나 아니면 민간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된 선진국 쪽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선진국 주도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나온 게 파리 협약과 같은 기후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파리 협약이랑 뭐 기후 관련 기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리협정의 그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파리협정 이전에도 유엔 기후협약 같은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들이 있었어요. 처음 나온 게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협약이었는데요.
이때랑 그리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뭐 1997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진국들의 감축 의무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기후협약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 5.2%라는 구체적인 감축 의무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제시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둘은 뭐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 의무를 뭐 부담했다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1년에 더반 총회에서 파리 협정으로 인한 그런 신기후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 협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에 이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네, 파리 협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기서의 목표, 가장 큰 이제 파리 협정의 목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2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목표에는 감축 목표와 적응 목표가 있는데, 감축 목표라는 건 여기서 좀 더 크게 보시면 감축 목표라는 건 2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기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목표고, 적응 목표는 이미 기후변화가 사실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적응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 여기 감축, 적응, 그리고 이 감축과 적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재원이나 기술, 역량 배양,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이렇게 6가지가 파리 협정이 다루는 신기후 체제를 지지하는 6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사실 기후 재원이었으니까 기후 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파리 협정에서 이제 기후 재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누가 기후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런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죠. 보시면 제1항이랑 제3항에는 주체와 재원의 수혜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따라 선진국이 재원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때 감축과 적응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목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항에서는 재원 조성의 주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막 의무적으로 너네도 기후 재원을 부담해야 돼 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주체 말고도,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목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결정문 53항에 보시면 2025년 이전에 매년 1,000억 달러, 약 133조 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이에요. 이상의 재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뒀고, 이때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감축과 적응의 균형, 그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목표,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항목들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달성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유엔 기후 협약 이후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기금을 좀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구 환경 기금, 가장 처음 나왔던 지구 환경 기금과 기후 변화 적응 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은 많이 써놓긴 했는데, 그냥 환경 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기금의 임시 사무국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익에 더해서 좀 환경 문제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금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최빈국의 기후 적응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것과 뭐 특별 기후변화 신탁기금, 나고야 유인기금 등의 뭐 그런 기금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이것보다는 좀 기후변화 적응기금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출발을 한 건 교토의정서의 기후재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써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여국에서 선진국들이 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투자를 해서 만약에 탄소 배출이 좀 이제 감축이 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 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뭐 크레딧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줬던 게 기후변화 적응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9년부터는 파리협정 하에 재정기구로 편입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토의정서의 기후재원이라기보다는 파리협정 하에서도 기후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 직접적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국가기관을 정하고 그 국가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달받아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뭐 적응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기금에다가 뭐 아까 녹색기후기금 그런 과정처럼 녹색기후기금에다가 그러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뭐 사업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녹색기후기금입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24회 카토비체였나? 24회 강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 관련 재원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여기서 GCF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한 번 더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GCF가 뭐 2015년에서 2016년 뭐 전체 기후기금 증대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GCF 녹색 기후 기금이 뭐냐 하면 UN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서 설립되었고 개발도상국의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에 특화된 국제기금이에요. 아까 전에 GEF랑은 달리 뭐 전반적인 환경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좀 더 특화된 기금인데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리고 뭐 2017년 8월 기준 54개의 기구가 이제 이행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행기구라는 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그걸 사업을 실행할 국가기구를 정하고 이제 이행기구가 선정이 되면 이행기구를 같이 이제 등록을 해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여기 GCF에 이행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확한 과정을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이 내셔널 디지그네이티드 오토리티라고 해서 국가지정기구 NDA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그 선정을 받으면 사업을 수행할 아까 우리 산업은행 이런 거 같은 인증기구 여기 accredited entity 있죠. 이 인증기구를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GCF에서는 이 인증기구에다가 돈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 보면 GCF 그리고 AE 여기에 프로그램이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GCF의 그런 재원 유형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뭐 크게 그냥 공공재원, 민간재원, 대체재원 이렇게 있는데 네, 자세히 돈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진국으로부터 이렇게 원조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민간재단에서 뭐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뭐 대체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투자, 뭐 회사의 매출액 일부로 조달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 특수 목적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해서 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도 재원 조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녹색기후기금에서 진행 중인 사업 홈페이지에 되게 크게 나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몽골에다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 투자의 수익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민간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유치해서 뭐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울란바타르의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몽골의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제 뭐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이제 발생된 그런 천기 발생.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파리 협약이나 뭐 그런 녹색 기후 기금의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기후재원 조선 그 목표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뭐 선진국들이 녹색 기후 기금에 돈을 제대로 안 낸다. 그리고 돈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 호주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 녹색 기후 기금에 돈 안 주겠다 뭐 이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큰 사건이었죠. 2년쯤에 트럼프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렸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파리 협정 탈퇴하고 또 파리 기후 협약 기금들 이행 잘 안 되고 있다, 뭐 절망의 기금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파리 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1,000억 달러면은 이게 더해서 100이 돼야 되거든요. 100빌리언? 100빌리언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시면 턱없이 모자르죠. 이걸 다 더하셔도 뭐 1,0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기후 재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뭐 재원 종류, 그 원조, 기후 재원 그 종류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적응이랑 감축 간의 그런 목표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런 적응에 대한 그런 기후재원보다는 감축에 대한 기후재원에 훨씬 더 편중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균형이 사실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재원의 배분 문제가 있어요. 정말 뭐 인도 보시면 되게 빨간데, 여기가 그 기금이 이제 승인된 나라들의 지표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그 승인된 정도가 높은 걸 의미해요. 보시면 소수의 국가에만 이제 지원들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막상 정말 아까 전에 필요했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색깔이 굉장히 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오히려 취약한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한 번 더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적응 관련된 재원인데, 그 여기가 취약성이 높을수록 원래 더 기후 재원이 여기 이렇게 승인이 더 많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적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그 한 사람당 뭐 지원된 정도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한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취약한 정도인데 돈은 별로 지원이 안 된 이쪽에 나라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아까 이제 파리협정에서 결정문이랑 그런 조항들에서 명시되었던 뭐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목표 안 지켜지고 있었고요. 감축과 적응의 균형, 이것도 감축에만 쏠려 있었고요. 그리고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필요한 국가들은 잘 지원을 못 받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빈공국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한 그런 기사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2개 정도 찾아봤는데, 여기 뭐 며칠 전 기사예요. 어제자 기사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필요한 국가들에게 기후 재원이 가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뭐 요약을 하자면, 네, 미국도 파리협정 탈퇴했고, 몇 달 전에 뭐 호주도 지원 중단하겠다고 했고, 1,000억 달러 목표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이게 정말 기금이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해주겠다고 한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기금인 건지? 그래서 기후재원을 지원받으려면 뭐 정부,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인증받는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절차를 그 NDA라는 지정기구,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의 세금이나 아니면 자국의 민간 투자 같은 어떤 재정적인 위험을 약간 감축할 수 있는, 우리 투자 받아도 괜찮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최빈국들에는 그런 게 이제 잘 안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 재원을 지원받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최빈국에게는 기후 기금을 지원받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빈공국을 돕기 위한 기금인지, 아니면 아까 뭐 인도나 그런 신흥 개발도상국들, 뭐 투자 수익이 높은 그런 개발도상국들한테 투자하려는 그런 뭐 돈 벌려는 기금인지, 뭐 그런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까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한 불만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 인증 제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NDA, 그 자국의 국가 지정 기구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신용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뭐 젠더 문제도 아까 전에 같이 이제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 했고, 그 기관이 부패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다. 그렇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후 재원의 접근이 최빈국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그런 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ODA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코이카에서도 뭐 기후 변화 대응 중기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떤 ODA를 했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한창 되게 녹색 성장에 관한 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중학교 때 그런 녹색 성장 막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거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그때 있던 프로젝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EACP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완화 적응 목표를 이제 세워야 한다. 그런 데서 이제 완화를 위해서는 뭐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기금, 뭐 산림 파트너십 기구, 산소 파트너십 기구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적응 그런 기금을 위해서 뭐 최빈국 기금, 뭐 특별 기후 변화 기금, 적응 기금 이런 데서도 이제 같이 돈을 받아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기구들, 뭐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리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이런 우리나라의 기관들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5가지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보시면 물관리 사업, 저탄소 에너지 사업, 저탄소 도시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보통 다 이제 건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축 사업, 어디 뭐 발전소 건립 시범 사업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아까 그 원다인 씨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뭐 인프라 구축이나 그런 건설에 좀 집중한 그런 ODA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기후 ODA는 뭐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재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먼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볼게요. 인도네시아는 그 산림 황폐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둔다면 2020년에는 산림이 이렇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REDD 플러스라는 그런 사업이, 레드 플러스? 이 사업이 사실 파리협정에서도 한번 명시가 됐었던, 그 조항에서도 명시가 됐었던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개발도상국의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그게 이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이 정말 많기도 하고 그 산림 황폐화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면에서 약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감축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UN 여기 RED 기구에서도 해줬고, 뭐 세계은행, 호주 막 이런 데서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재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괜찮았나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보시면 산림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문제가 지금 팜오일 그 플랜테이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산림 황폐화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이거 산림 황폐화 사업 별로 관심 없다, 팜오일 플랜테이션에 이제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REDD 사업 시행했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녹색기후기금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한 뭐 생명을 위한 부탄이라는 그런 사업이 실시가 됐어요. 이제 녹색기후기금에서는 이 사업 중에 21.8%를 지원을 했고, 이제 보시면 부탄 정부에서 뭐 이만큼 또 지원을 했고, 네, 여기 가장 진한 색깔이 부탄 정부에서 뭐 이만큼 돈을 들였고, 뭐 여기 WWF 저기 팬더 모양 보이시죠? 여기 WWF에서도 뭐 또 정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영토의 51%가 보호구역인 부탄에서 산림 황폐화를 또 저지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14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시작한 거라 막 성과나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이런 뭐 투자 뭐 상황이나 재원 상황이나 이런 것만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사업 정도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후 재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좀 내용이 되게 넓어가지고 좀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불평등성이 있었죠. 아까 전에 기후변화에 그런 책임을 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배출하는 것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빈곤국들의 문제를 아까 보셨고, 그리고 기후재원이 오히려 최빈국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인적 자본이나 뭐 교육 자본, 지식 자본이 부족해서 사실 최빈국들이나 그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정말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뭔가 개선이 시급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들의 기후 변화에 대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아까 부족하다는 걸 보셨어요. 인증제도의 뭐 복잡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적응 정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축 정책에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측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튼튼한 뭐 안정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자금에 대한 접근성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제시였고요. 네, 저희가 함께 이제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뭐 같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